자, 이번에는요,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야구장을 찾았어요. 기사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찾았다. 2030 세대와 스킨십 강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30분 정도 줄 서서, 그러니까 티켓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 5회전 정도까지 현장에서 이제 보고 이제 빠져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 글러브 깔고 수업 들은 야구광입니다. 이렇게 파이팅 외치는 시민과 셀카도 하고요. 야구 좋아한다 이런 걸 또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대전 근무 땐 하나, 광주 땐 기아.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검사 시절에 근무지에 따라서 그곳 지역 연고팀을 응원했다 뭐 이런 거죠. 특정 구단 팬 아닌 전국구 팬입니다. 대선 주자임을 강조한 건가요?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야구장에 등장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자, 이런 모습이요. 2030 이른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홍준표 후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홍준표 어제요. 청년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그 플랫폼 이름이 청년의 꿈이란 이름이에요. 이런 플랫폼 사이트를 열었는데 준표 형이 댓글로 응답합니다. 청년들이 뭔가 고민 같은 걸 이렇게 올리면 직접 답을 해주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예요. 범죄 연류 잔인한 대선이다. 이재명, 윤석열 쌍특검을 받아라. 둘 다 특검 받아라 이거죠. 뭔가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2030 표심 잡으려고 막 밖으로 도는데 홍준표 의원은 2030도 여기 오세요라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통 플랫폼 오픈한 홍, 독자 세력화의 선긋기다. 개설한 지 1시간 만에 1,300여 개 글이 올랐답니다. 그만큼 뭔가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뭐 정치적 목적 없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2030 앞선 경선 때 지지를 꽤 받았다고 2030의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받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한 선대위에 참여 안 하잖아요, 지금. 본인은 그냥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는데 밖에서 2030들이 굉장히 관심을 쏟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 야구장까지 가면서 뭔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윤 후보에게는 홍 후보의 이런 모습, 이거 부담 아닙니까? 뭐 부담보다는 결국엔 도와주실 겁니다. 아, 결국에 도와준다. 홍준표 후보가 아마 2007년처럼 대선 경선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준 그런 공이 있습니다. 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아주 강하게 경쟁했듯이 이번 대선도 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준 그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아주 아깝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윤 후보에게 큰 그림자가 되려면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미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2007년에 박근혜 후보는 미래 권력이 될 수 있었지만 예. 홍준표 의원은 이제는 뭐 이른이 곧 넘어서는 나이고 그러니까 다음 대선을 생각하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이 되지 않을 정치인에게 예. 누구도 눈길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그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든 공로가 있고 그리고 예. 자신도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진 후보를 계속해서 기억하기는 힘들다. 저는 홍 후보가 결국에는 윤 후보를 도와줄 것이고 홍 후보가 그 정치인으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계속 자라나기 힘들 것이다. 결국에는 윤 후보로 쏠림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뭐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는 왜 2030 세대로부터 큰 지지를 못 받는 겁니까? 아마 그 제 추측컨대는 일단 2030 세대의 그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한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30의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공히 메시지가 분명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장황하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비교해 볼 때 직접 소통 창구가 그렇게 가동되지 않아 왔어요.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선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중간에 누가 있지 않고 직접 소통이 가능한 예. 후보다. 그러니까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 또 태도 이런 것들이 아마 2030의 어떤 매력을 끌었던 것 같고 매력을 작용했던 것 같고 저는 다만 2030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념에 갇혀 있질 않고 굉장히 예. 실용적이에요. 예. 그리고 관찰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 본인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를 바라볼 때 불공정이나 아니면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윤 후보의 역할이 이제 거기에 달려 있던 것이고 홍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런 지지세를 당에 도와줄 때 윤석열 후보께 도와줄 때 상당한 지지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낙연 전 지사의 경우처럼 선대에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낙연 지사를 바라보고 이재명 지사에서 보지 못한 점을 찾아서 뛰어들었던 여러 가지 지지세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팀이라는 것은 본인들만의 어떤 선대를 구성하는 것이 완팀이 아니고 예. 지지세를 유지한 채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이것이 완팀이다라고 해석할 때 그럼 독자적으로 그 선대위 밖에서 지지세를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윤 후보를 위해서 그 지지를 나중에는 결국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행로가 사실은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예. 뒤에. 그리고 당 밖에서 어떤 그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경태 의원이나 여러 가지 또 선대위 합류 예. 설도 있는 걸로 볼 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저런 그 새로운 지지층을 규합한 뒤에 세력화를 해서 뭔가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마 윤 후보에게는 알력 다툼은 다소 있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아쉬운 표심은 2030 세대 표심만이 아니에요. 수도권 표심에서도 굉장히 아쉽다는 평가 받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공약이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런 내용을 좀 공개합니다. 부동산 표심 겨눈 윤, 종부세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글로 올립니다. SNS상에. 대선 후보가 글을 올리는데 그게 정책과 관련되면 이건 공약으로 보입니다. 좀 더 보죠.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얼마 안 남았어요. 이달 말이에요. 그 전에 세제 개편을 공약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심성이다.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혼란 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요.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부동산 표심 파고든 윤, 결국엔 부자 감세 이런 비판 나올 텐데 반론이 만만치가 않다 이겁니다. 여기 좀 더 보면요. 여기 보면 고액 자산 계층 혜택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비판이 불보듯 뻔한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아무래도 수도권과 서울, 경기에 고가 주택이 많으니까 이런 걸 생각한 거 아니냐. 근데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한다고 제시했지만 종부세는 인별 세금이고 재산세는 물건 과세입니다. 뭔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거두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또 주체가.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저런 점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매크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올린 글이 아니고 이번 이달 22일부터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예. 발부가 나옵니다, 되잖아요. 이제 또. 예,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규모의 과다, 뭐 그다음에 대상 이런 것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한 75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수이죠. 수도권으로만 따지면 15% 되고요. 예. 서울은 뭐 더 좁혀지는 건데 전국으로 가면 음. 사실은 이게 7% 미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부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위 10% 15%라도 내 편으로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85%에게는 아니 아파트 값이 올랐고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이제 선거 국면에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면 세금에 대해서 증세를 할 거냐 아니면 감세를 할 거냐. 이건 어느 대선에서든 진영별로 나뉘어서 예. 강하게 맞붙는 이슈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번 종부세 발부 하나만을 놓고 딱 그 층만을 예. 겨냥해서 불쑥 내놓을 게 아니라 예. 법인세를 포함해서 이 종부세 또 재산세까지 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앵커가 잘 지적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고 재산세는 물건과세란 말이죠. 더군다나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예.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예. 이게 통합이 그렇게 쉽게 된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법과 관련돼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뭐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고 나중에 국회까지 뭐 2년 후에 장악을 해서 그때 가서 바꾸겠다. 그런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실현이 될 수는 없어요. 정부도 급격한 세금 부담 예.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 예. 지난 8월에 일부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종부세 거세 대상 공시가 기준 적용 그렇습니다. 이 라인을 기준 금액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9억 원에서 11억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 9만 가구 정도, 9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윤 후보도 1가구 1주택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은퇴 후 고령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 예. 1주택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 접근을 하면 그래도 공감이 조금 더 되는데 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주택자라도 면제하겠다. 이거는 이번 22일에 발송되는 이 종부세 폭탄으로 표현되는 이거에 대한 순전히 정치적인 대응이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세련되고 가지런하게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얘기들이 나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대선은 대선인가 봅니다. 뭔가 의식을 하는 것 같죠? 이재명 후보 측 양도세 완화 당론 따르겠다. 여당 연내 처리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줄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당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발송 앞두고 민심 악화 우려해서 양도세라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뭐 당론이 그렇다면 뭐 약간 이런 분위기랍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세금 얘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니까 대선은 대선이죠. 민주당이 역시 뭔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꾸준히 당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요. 보유세를 손대는 것이 어렵다면 양도세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의원 쪽에서 얘기를 해왔고 예. 지난 총선 때부터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그 어떤 거부감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법안만 나오면은 손쉽게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보유세 문제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국세, 지방세 문제도 있고 예.
거기에 또 지금 종부세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보유세 문제를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이 예. 부분에도 뭐 꾸준히 내부적으로 목소리는 작지만 얘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유세 부분도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애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은퇴를 해서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은 현금 플로우죠. 현금 플로우가 거의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지금 꾸준히 있어 왔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양도세 문제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부담이 덜한 양도세 부분, 요 부분을 조금 줄여준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니까 이제 세금, 이른바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은요, 이른바 제3지대 대선 후보들,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얘기입니다.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완주하겠다는 안철수와 심상정, 그리고 제3지대 후보끼리는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런데 거대 정당들은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좀 해보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먼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쪽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역시 완주 의사 밝힙니다. 심상정 후보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요,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단일화할 어떤 뭐 가능성 물어보자 언론 인터뷰에서 가당치도 않다 이런 얘기까지 꺼냅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최영철 의원님, 안철수 완주 정말 실현될까? 지금 이 전망 예측이 갈려요. 최영철 편집은 어떻게 보세요? 정당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완주를 당연히 해야 되죠. 정당의 존립 근거는 정권의 획득이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꾸 단일화를 꺼내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은 상식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비상식에서 판단을 한다면 뭐 다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꾸만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여론이 확대돼서 결국에는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뭐 여론조사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에는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먼저 연합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결국 연합 정치, 통합 정치는 카드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많은 교섭력을 갖고 예. 안철수 후보를 잘 설득하느냐에 연합 정치의 성사여부가 달려 있겠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음은 화면으로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뭐 김동연, 안철수 후보와는 뭐 정책연대 가능하다. 그리고 거대 양정치의 종식에 대한 공조는 가능하다. 근데 더 나가는 거 앞뒤로 가는 거다. 앞선 내용 좀 볼게요. 앞선 내용이요.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아랫부분에 있죠. 민주당과는 연정 안 한다. 민주당 믿을 사람도 없다. 그리고 단일화 가당치 않다까지 얘기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심상정 후보는 완주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엔 큰 부담 아닙니까? 대선이 막상막하로 간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는 계속해서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당내 사정을 보면은 예. 심상정 후보의 얘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후보 단일화의 작업에 들어가려면은 당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당원 당규에 보니까 이걸
심 후보 본인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윤교 의원님께서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 가능성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로 높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뭐 그렇지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럴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예. 국민의당보다는 조금 더 정당으로서의 어. 연속성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이 유권자들에게 표출이 돼 있잖아요. 저는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후보가 흡수되는 거잖아요. 예. 단일화보다는 이 안철수와 심상정은 이미 보수표를 깎아먹는 그다음에 진보표를 깎아먹는 걸로 색깔이 확실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깎아먹는다 그러면 또 후보들께서 또 뭐라 그러실 수 죄송합니다. 있겠네요. 좀 그쪽에- 일부를 차지하고 예, 있는. 지향성이 그쪽인. 예, 예. 제가 그럼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쪽이 지향성인 안철수 후보는 예. 보수 지향성, 어. 심상정 후보는 진보 진보 쪽의 지향성. 예, 예. 지향성이라고 확실하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결국 지금 그쪽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향배를 말해줄 것 같다. 무슨 소리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철수, 심상정의 이 득표율, 예상 득표율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예. 연정이라는 카드를 결국 양쪽 다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정이라는 거 DJP 연합 외에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후보 매수 뭐 이런 얘기로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단일화라는 것보다는 각각 존재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막판에 가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완주우사 강하게 예가하고 있습니다만 대선이 뭐 100일 좀 더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과거 대선을 지켜보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뭐 나라방 얘기인데요. 뭐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정체가 드러날까? 지금까지 누군지 몰라요.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75조 원 소유권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사망한 클라이먼의 유족들이 라이트와 공동 창시했다. 절반 달라. 여기 클라이먼 라이트는 사람 이름인데 클라이먼은 고인이 됐고 라이트는 아직 생존하겠는데 뭐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실명인지 가명인지 아니면 이게 알려져 있지 이름만 않아요. 봐서는 약간 일본 분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 계정만 알려져 예. 있어요. 100만 개 갖고 있다 예. 이 정도만. 그런데 이제 라이트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BBC 방송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토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사토시다. 네. 근데 이제 2013년도에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예. 저 사람의 이제 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같이 공동 개발했고 공동 그 보관하던 그 비트코인을 라이트가 몰래 가져갔다 사후에. 그래서 라이트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그렇죠. 공동으로 만든 어떤 가상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들을 아마 법원에 제출한 것 같아요. 따라서 예. 법원에서 만약에 공동 개발로 인정이 된다면 저 100만 개 중에 절반은 아마 클라이먼 쪽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클라이먼과 라이트 둘 다든 라이트든 아니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밝혀질 수 있는 개발자가 상황이라는 밝혀지는 거네요. 거죠.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뭐 미국으로 빠지겠지만 예. 밝혀진 이후에는 동업 관계였다 그러면 클라이먼에게 절반 정도는 넘겨줘야 되는 이런 소송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75원의 절반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는 소송이다. 이래서 지금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